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가 오하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하나 씨,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심장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의사가 제시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미대를 다니며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스케치북과 물감 자국뿐이었다. 그녀는 절망감의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아버지의 시간을 숫자로 계산해야 하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때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하나 씨, 맞으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SJ그룹의 법무팀장이라고 소개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어째서 그런 곳에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남자는 그녀를 병원 근처에 한적한 카페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꺼내놓았다. 저희 차진우 대표님께서 오하나 씨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년간 대표님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대외적인 활동 몇 가지만 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아버님의 수술비 전액과 추가로 50억 원을 지급해 드릴 겁니다. 50억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마의 거래이거나 혹은 잔인한 몰래카메라일 뿐이었다. 왜 저죠? 대표님께서는 배경이 깨끗하고 통제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오하나 씨는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분입니다. 남자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동시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존심과 아버지의 목숨.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분을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는 자신이 팔려갈 주인이 누구인지 적어도 얼굴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SJ그룹 본사 최상층, CEO 집무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공간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차진우. 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하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잘 닦인 흑요석처럼 깊고 차가웠다. 내가 왜 방패가 필요한 아내를 구하는지 궁금하겠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는 짧게 설명했다. 건강이 악화된 할아버지 회장님과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 많은 새어머니, 안정적인 결혼은 그의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고 할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요. 오하나 씨,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시간과 자존심을 사겠소. 그리고 당신은 내 돈으로 아버지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돼. 여기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사적인 관계도 개입되지 않을 거요. 우리는 완벽한 타인으로 시작해서 1년 뒤에는 완벽한 타인으로 끝나게 될 걸세.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감정 따위를 기대하지 않았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1년을 50억이라는 돈과 맞바꾸고 있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감촉이 마치 낙인을 찍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차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서울대병원에 수술비 전액을 입금하도록,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집무실을 나온 하나의 손에는 계약서 4본과 함께 아내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가 들려 있었다. 가족 식사 주 1회 참석, 공식 행사 월 2회 동반, 사적인 질문 금지, 신체 접촉 금지.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병원이었다. 환자 보호자분, 수술비 전액이 완납되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그러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강물 위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녀의 낡은 삶은 끝났다. 이제 50억짜리 아내로서의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삶이 지옥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오하나가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나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다시 찾은 평범한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계약을 맺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그녀가 살던 허름한 옥탑방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진우의 비서가 그녀를 새로운 집부로 안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은 외부 세계와 내부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요새와도 같았다. 잘 가꿔진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차갑고 거대한 박물관처럼 보였다. 나이 지긋한 집사가 나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태도는 깍듯했지만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돈으로 팔려온 이 근본 없는 아가씨는 이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갈 불청객일 뿐이었다. 대표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족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말은 통보였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 거대한 황금 세장 속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인형이었다. 그날 저녁,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다이닝룸, 길고 긴 테이블 끝에 차씨 일가가 모두 모였다. 병세가 깊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할아버지, 차 회장, 존재감 없이 조용한 진우의 아버지, 그리고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진우의 새어머니인 윤서연 이사장이었다. 윤서연, 그녀는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한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정적을 깬 것은 윤서연이었다. 아가. 듣자 하니 미술을 전공했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참 아름다운 재능이야. 먹고 살기는 힘들겠지만 말이지. 그녀는 하나의 초라한 배경을 은근히 꼬집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의 가족관계, 학교, 친구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모든 질문은 너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아버님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나, 그랬구나. 정말 안 됐네.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역시 근본 없는 집안이었어.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진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접시에만 집중했다. 그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고용한 고용주일 뿐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과 무관심은 윤서현의 노골적인 저기보다 더 날카롭게 하나의 가슴을 베었다. 하나는 굴욕감을 애써 삼키며 모든 질문에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야만 했다. 그녀가 무너지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것은 윤서연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될 터였다. 식사가 끝난 후 진우와 하나는 2층에 위치한 그들의 침실로 향했다. 집사의 설명대로 거대한 침실은 두 사람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앙의 거실을 사이에 두고 양쪽 끝에 각각의 침실과 욕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완벽하게 분리된 비즈니스적인 공간이었다. 내 새어머니는 당신을 시험하는 거요. 진우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차갑게 말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오. 그게 내가 당신에게 50억을 지불한 이유니까. 그의 말은 다시 한번 그녀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닌 그의 방패였다. 그녀는 고통받기 위해, 모욕당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다. 걱정 마세요. 하나가 대답했다. 저는 제 값을 할 테니까요.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하나는 홀로 춥고 텅 빈 자신의 방에 남았다.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의 수십 배는 더 넓었지만 그 거대함이 오히려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광활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를 살렸고 상상할 수 없는 큰돈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비참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앞으로의 1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의지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화려한 황금 세장 속에서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택에서의 삶은 차가운 일상의 반복이었다. 오하나는 윤서연 이사장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윤서연은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서 일부러 빼버리거나 그녀의 옷차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촌스럽다고 비웃는 시기였다. 차진우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와 오직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누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혹은 공식 행사를 앞두고 그는 그녀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때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몇 주 후 SJ그룹 재단의 연례 자선 갈라 행사가 열렸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화려하고 거대한 사교의 장이었다. 그리고 오하나가 차진우의 아내로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서야 하는 공식적인 무대이기도 했다. 진우는 행사 전날 그녀에게 차갑게 지시를 내렸다. 보기 좋게 꾸미고 미소를 짓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마시오. 그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그녀에게 보내주었다. 마치 무대에 올릴 소품을 준비하듯. 그 과정에는 어떤 따뜻한 배려도 없었다. 갈라 행사장. 하나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진우의 옆에 서서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이 마치 전시된 상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윤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사업적 라이벌인 태성그룹의 이 부사장과 눈짓을 교환했다. 이 부사장은 윤서연의 사주를 받고 일부러 하나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행사장 한쪽에 전시된 경매에 붙여질 현대 미술 작품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차 대표의 새로운 아내께서는 이런 난해한 작품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거나 어설픈 변명을 하기를 기대했다. 윤서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하나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작품을 향해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 작품이 난해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 작가는 전통적인 구상 회화의 방식을 거부하고 캔버스 위에 물감을 쌓고 깎아내는 대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 거친 질감 속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도시의 고독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요.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깊이가 있었다. 미술을 전공한 그녀에게 이 작품은 너무나도 익숙한 친구와도 같았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해설에 조롱하던 이 부사장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을 붉혔다. 주변에서 작품을 구경하던 미술 평론가와 부유한 컬렉터들은 감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차진우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막힘없는 분석과 통찰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며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짜증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이내 자신도 모르는 감탄으로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순종적인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적이고 당당하며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전문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 뒤에 가려져 있던 오하나라는 한 인간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의 열정적인 설명 덕분에 그 작품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잠시 후 시작된 경매에서 그 작품은 예상가의 몇 배를 뛰어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신기록을 세우며 낙찰되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낙찰가를 부른 사람은 바로 차진우였다.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라이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아내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완벽한 한 수였다. 경매가 끝나고 진우는 아내에게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그를 위해 길을 터주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칭찬을 하지는 않았다. 그와 같은 남자는 그런 표현에 서툴렀다. 대신 그는 무심한 척 말했다. 당신 미술에 대해 좀 아는 것 같군. 당신 덕분에 재단 기부금이 늘어서 고맙게 됐소.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무관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비쳤다. 그것은 흥미와 존중의 빛이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갈라 행사장에서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느낌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침묵이 아닌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침묵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남자의 시선에 낯설지만 싫지 않은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자신은 단순히 그의 방패가 아니라 때로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미묘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선 갈래서의 성공적인 데뷔는 오하나에게 아주 잠시의 승리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결과를 낳았다. 다음 날 아침 차씨 저택의 식사 시간, 윤서연 이사장은 평소보다 더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와 살기를 하나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망치고 오히려 진우의 관심까지 받게 된 저 싹수 없는 계집애. 윤서연은 하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통제하기 쉬운 장기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길에 하나가 진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심리적인 괴롭힘 같은 유치한 수준에서 놀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하나를 그리고 그녀와 진우의 관계를 한 번에 끝장내 버릴 거대한 스캔들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SJ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후원한다는 명분으로 한 젊은 남자 화객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는 야망은 넘치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예술가였다. 윤서현은 그에게 개인전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계의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다. 그 대가는 그녀의 더러운 연극에 배우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부터 그 젊은 화가 민준서는 작품 상의를 핑계로 차씨 저택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갈라 행사 이후 뛰어난 안목을 지닌 사모님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하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그는 늘 예의 바르고 열정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연기했다. 윤서연은 교묘하게 차진우가 회사 일로 늦거나 해외 출장을 갔을 때만 그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택의 정원 어딘가에는 윤서연이 고용한 파파라치가 숨어 그들의 모습을 망원 렌즈로 담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예술적 교류는 사진작가의 교묘한 앵글 속에서 마치 은밀한 연인들의 미래처럼 바뀌어갔다. 윤서연의 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자금 중 일부를 그 화가의 계좌로 송금했다. 마치 하나가 그와의 관계에 대한 대가 혹은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준비가 끝나고 며칠 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한 타블로이드 잡지가 SJ그룹의 신데렐라, 젊은 화가와 은밀한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면에 대서특필한 것이다. 기사에는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들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익명의 내부자 제보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갈라 행사에서 보여주었던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던 하나는 하루아침에 돈 많은 남편을 두고 젊은 남자와 바람을 피운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찬사는 이제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스캔들은 하나뿐만 아니라 어린 아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로 차진우의 명예에까지 흠집을 냈다. 저택은 거대한 압력솥처럼 들끓었다. 윤서연은 충격을 받은 척 진우를 위로하는 연기를 했다. 내가 처음부터 저 아이의 근본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니? 진우야, 꼬리 9가에 달린 여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법이야. 당장 이혼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저 아이를 내쫓아야 해.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과 하나의 사진이 실린 잡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희미한 불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와의 관계가 계약기라는 인식이 남아있었다. 그는 하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는 잡지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나는 기사를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윤서연의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억울함과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진우의 시선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만남은 순수한 업무적인 만남이었으며 항상 집안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자극적인 사진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향해 막 싹트기 시작했던 존중과 흥미, 그리고 그녀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과 눈앞의 증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성 사이에서 윤서연은 결정을 내리라며 그를 압박했다. 하나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한 하지만 도전적인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 기사 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문제는 차진우 씨, 당신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녀는 공을 그에게 넘겼다.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 관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이제 그가 올라서 있었다. 오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은 차진우의 다친 마음에 던져진 돌멩이와도 같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윤서연의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차진우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이는 남자였다. 그는 믿음이 아닌 사실과 증거로 판단했다. 그는 하나와 새어머니를 모두 방에서 내보낸 뒤 자신의 서재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돌아가신 어머니 때부터 자신을 보좌해온 그의 유일한 신복인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그의 지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스캔들에 연루된 화가 민준서의 모든 것을 파헤칠 것, 그의 재정 기록, 통화 내역, 최근 접촉한 인물들까지 전부. 둘째, 지난 2주간 저택 내부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할 것, 아내와 그 화가의 모든 만남을. 단 1초도 빠짐없이. 김비서는 유능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결과물들이 그의 컴퓨터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이었다. 화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은 하나의 계좌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막다른 골목에서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윤서현 이사장의 남동생이었다. 돈의 흐름은 명백하게 새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두 번째는 영상이었다. 진우는 몇 시간 동안 저택 내부의 CCTV 영상을 꼼짝도 않고 돌려보았다. 영상은 하나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모든 만남은 서재나 거실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심지어 새어머니의 첩자 노릇을 하는 집사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영상 속의 하나는 어떤 사적인 접촉도 없이 시종일관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타블로이드 잡지에 실린 사진과 원본 영상을 비교했다. 파파라치는 일부러 두 사람이 가까워 보이는 각도만을 노렸고 심지어 일부 사진은 교묘하게 합성된 흔적까지 보였다.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새어머니는 하나에게 누명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정도까지 파헤치지 않을 것이라고 얕보았던 것이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처음에는 하나를 향해 있던 의심에서 이제 온전히 윤서현을 향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토록 비열하고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 새어머니의 야망과 무자비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맹렬한 공격 앞에서 조용한 용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하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하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그의 차가움은 여전했지만 그 방향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사실을 말했다. 내가 모든 증거를 검토했소. 당신 말이 사실이었군. 내 새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와 같은 남자에게는 그것이 가장 깊은 사과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이건 이제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오. 이건 내 회사와 내 자리를 건 싸움이야. 내 새어머니는
당신을 위협으로 보고 있고, 그건 곧 우리의 결혼 자체를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이름뿐인 부부가 아니오. 파트너가 되는 거요. 나와 함께 그녀와 맞서 싸워주시오.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니까. 그것은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짓밟혔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겨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이 위험한 게임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섰다. 스크린 위에는 윤서연의 인맥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녀가 그룹 내에 심어놓은 세력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전쟁터요.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50억짜리 계약 결혼은 이제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한 비밀스러운 전략적 동맹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공유된 비밀과 목표 아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차진우와의 동맹은 오하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다. 서재는 이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실이 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 윤서연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웠다.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공동의 목표는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했다. 차진우가 SJ그룹의 방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면 오하나는 예술가 특유의 직관과 패턴을 읽는 능력으로 숫자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속에서 윤서연의 비리가 숨겨진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이상해요. 어느 날 밤 하나가 수십 년 치의 그룹 재단 기부 내역을 훑어보다가 말했다. 윤서연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특정 미술관과 갤러리에 대한 후원금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어요. 대부분 그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령 갤러리들이에요. 진우는 그녀가 찾아낸 작은 불일치를 단서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윤서현은 재단을 이용해 교묘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이사들을 매수해 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던 것이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하나는 진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했고 때로는 그녀의 엉뚱한 발상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는 재단의 과거 기록을 살피다가 아주 오래된 파일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십수년 전 한 아동예술치료센터에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금이 전달된 기록이었다. 기부 승인란에 적힌 서명은 갓 회사에 입사했을 무렵에 앳된 차진우의 것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하나는 그 센터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센터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의 친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었다. 진우의 어머니는 촉망받는 화가였다.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림을 그리던 그녀는 진우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사고 직후 윤서연이 그의 새어머니로 이 집에 들어왔다. 하나는 깨달았다. 한때는 밝았을 한 소년이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그의 차가움은 성격이 아니라 깊은 슬픔 위에 쌓아 올린 갑옷이었다. 그가 익명으로 아이들의 예술 치료를 후원해온 것은
그림을 사랑했던 어머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유독 지쳐 보이는 진우의 모습에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던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끓여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차를 내려놓았다. 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계약에도 동맹에도 없는 행동이었다. 순수한 인간적인 배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없이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속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그의 단단했던 CEO의 가면이 아주 잠시 외로운 소년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행동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변화였다. 그는 서재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서늘하면 집사에게 난방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감기에 걸릴까봐 그녀가 좋아할 만한 희귀한 미술 서적이 경매에 나오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낙찰받아 거실 테이블 위에 우연히 놓아두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에서 윤서연이 하나의 소박한 한식 입맛을 비꼬자 그는 처음으로 새어머니의 말에 반박했다.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의 그 한마디에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의 애지중지는 그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잠시 후 서재로 들어온 진우가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차에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차가운 공기에 그녀가 잠에서 깰까봐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싶은 듯 손을 뻗었다가 이내 멈칫하고 거두었다. 50억에 아내를 사들였던 냉혈한 CEO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기획했던 스캔들이 실패하고 오히려 진우와 하나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을 목격하자 윤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우아한 게임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오하나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윤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하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병원장이 과거 자신에게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병원 원무과에서 아버님의 보험 자격에 문제가 생겼으며 갑작스러운 병원 내부 감사로 인해 당장 VIP 병실을 비워주고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심지어 당장 밀린 치료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덧붙였다. 하나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 원무과장에게 애원했지만 그는 규정 때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윤서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녀가 계약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절망감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동맹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을 그에게 요청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진우의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만난 하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그녀는 일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의 새어머니가 선을 넘었다. 비즈니스적인 암투나 집안에서의 심리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아픈 노인을, 그것도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를 공격한 것은 그가 가진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짓밟아버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의 보호 본능이 마침내 폭발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해결하겠소. 그의 해결 방식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으며 압도적이었다. 그는 먼저 김 비서를 통해 그 병원장의 모든 비리 내역을 단 1시간 만에 파악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사고 은폐, 그의 약점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진우는 직접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진우요. 그는 자신의 이름만 밝혔지만 수화기 너머의 병원장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금 당장 오하나 씨의 아버님을 병원 최고의 VIP 병실로 옮기시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로 의료팀을 다시 꾸리도록. 만약 아버님께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서 당신의 이름을 보게 될 거요. 물론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은 아닐 테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장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하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 측의 행정착오였다며 비굴하게 사과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패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당 병원이 소속된 의료재단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룹의 바이오 사업 확장과 사회 공헌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었다. 그가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병원 전체를 사들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하면서 진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깨달았다. 분노의 크기,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가 기꺼이 감수하려는 희생의 깊이.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오하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쓴 수천억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50억으로 시작되었던 계약의 가치는 이미 무의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병원으로 하나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새로운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그 병원의 모든 곳을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최고 등급의 VIP 카드였다. 아버님은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아버님을 위협하지 못할 거요. 내가. 약속하지. 하나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보았다. 50억짜리 계약서는 이제 먼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행동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배려였으며 그리고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었다. 차진우가 병원을 통째로 인수한 사건은 오하나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감사함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삶을 구원해준 은인이었다. 이 새로운 관계의 무게가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차진우 역시 자신의 감정적 자각 이후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를 향한 보호 본능과 사랑의 감정은 그들이 맺었던 파트너라는 이성적인 동맹 관계의 틀을 비좁게 만들었다. 그들의 감정만큼이나 바깥 날씨도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마치 폭발 직전의 감정처럼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다. 저택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공격이 완벽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진우의 분노만 자극한 것을 깨달은 윤서연은 잠시 몸을 웅크린 채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두 사람에게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닌 서로의 내면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들은 여전히 밤마다 서재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는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하고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 마침내 바깥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서재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하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해야만 했다.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그를 진우 씨라고 부르지 못했다. 아버지 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는 여전히 모든 관계를 거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그 말에 진우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가 감사하거나 빚진 기분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은혜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 때문에 거칠게 들렸다. 다시는 갚겠다는 말도 하지 마시오. 거대한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 씨, 단 한순간도 그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와 같은 남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조심스러운 키스가 아니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질투, 그리고 폭발적인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박하고 열정적인 키스였다.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그의 키스 안에 담겨 있었다. 당신을 원한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 당신은 더 이상 계약의 상대가 아니라 내 여자다. 하나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의 격렬한 감정에 휩쓸렸다. 그녀 역시 부정하고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이 그의 키스를 기폭제로 하여 수면 위로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키스에 응했다. 똑같은 열정으로.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항복의 순간이었다. 계약도, 규칙도, 거리감도 그 순간의 열기 속에서 모두 타서 사라져버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입술을 떼었다. 바깥에서는 천둥 번개가 방금 전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감정의 폭발을 축하하듯 번쩍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는 어떤 벽도, 어떤 계약도, 어떤 비밀도 없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만이 존재했다. 서재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그리고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약한 모습, 그의 맹렬한 보호 본능, 그리고 그의 깊은 사랑을. 그가 마침내 아주 작고 직접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곁에 있어.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하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디로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묶었던 계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위기 속에서 싹트고 빗속에서 확인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유대감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빗속의 키스는 차진우와 오하나의 관계에 마지막 남은 모든 벽을 허물어뜨렸다. 저택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함께 전략을 세울 때는 냉철한 파트너였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의 존재를 온기로 느끼는 평범한 연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계략이 실패하고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윤서현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하나라는 개인을 공격하는 대신 차진우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 즉 SJ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뒤흔들기로 결심했다. 마침 차 회장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지금이 그녀에게는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였다. 윤서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목표는 진우가 최근 보인 비이성적인 행동들, 즉 근본 없는 여자에게 빠져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낭비병원 인수건하고 검증되지 않은 인물 오하나를 회사 기밀에 접근시켰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그의 경영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를 CEO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친아들이자 진우의 이복동생인 차서진을 임시 CEO로 앉힐 계획이었다. 김 비서를 통해 윤서현의 계획을 전해들은 진우와 하나는 이것이 마지막 결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 사회라는 공개된 전쟁터에서 윤서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었다. 재단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내역, 미술품 사기 거래 증거, 그리고 진우가 오랫동안 판도라의 상자처럼 묻어두었던 그의 친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 증거 조각까지 하나는 예술가 특유의 직관으로 과거 어머니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보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한 남자의 진술이
몇 번이나 번복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격자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사라졌다. 진우의 조사팀은 마침내 그 목격자의 행방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사회 당일 SJ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윤서연은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이 포섭한 이사들을 옆에 거느리고 앉아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차 회장은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윤서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진우가 어떻게 한낱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는지, 그의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할 안정적이고 경험 많은 지도자로 포장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진우와 하나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먼저 진우가 단상에 섰다. 그는 윤서연이 제기한 경영상의 문제들을 냉철하고 논리적인 데이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 인수가 장기적으로 그룹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하나의 조언이 실제로 회사의 손실을 어떻게 막았는지, 다음으로 하나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윤서연의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재단을 이용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으로 어떻게 이사들을 매수해 자신의 세력을 키웠는지,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윤서연의 편에 섰던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당신은 늘 이 회사를 위한 최선에 대해 말했지.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이 가족과 이 회사를 좀먹어온 암적인 존재였어. 그는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다. 해외에서 촬영된 20년 전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영상 증언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20년 전 당시 진우 아버지의 내연녀였던 윤서연이 그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라고 시켰다는 것을, 본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살인이었다. 끔찍한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화상 화면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차 회장이 충격에 쓰러졌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인자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자 윤서연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괴물의 본성이 드러났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진우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서연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외면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이 거대한 제국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패배한 괴물이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우아했던 세계는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 진우와 하나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승리했다. 단순히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머니의 한을 풀고 길고 길었던 과거의 악연을 마침내 끊어낸 것이다.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마침내 사라졌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차씨 저택과 SJ그룹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윤서연은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충격으로 쓰러졌던 차 회장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진우와 하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황금세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하나의 아버지가 저택에 초대되어 진우와 함께 낚시를 가기도 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하나가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하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들의 차가운 동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서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금고에서 그들의 첫 만남을 열어주었던 50억짜리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어. 그가 말했다. 아주 잘못된 시작이었지.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훨씬 더 좋은 결말을 가진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소.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 벽난로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지켜보았다. 계약서가 완전히 사라지자 진우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녀가 스케치했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반지를 꺼내 들었다. 오하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깊은 애정을 담아 불렀다. 50억은 내 인생 최악의 투자였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에게 가격표를 붙이려 했으니까.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말이오. 그러니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소. 돈도 가족도 아닌 오직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하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길, 갤러리 하나라는 이름의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오하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연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SG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는 촉망받는 신진 작가이자 갤러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독립적인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애지중지는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면 손수 만든 야식을 들고 갤러리를 찾아왔다. 그녀가 좋아하는 희귀한 꽃을 구하기 위해 해외 출장 중에 꽃 시장을 뒤지기도 했다. 그의 애정 표현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 모든 순간에 스며든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의 거실에 나란히 서서 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1년 전 자선갈래에서 진우가 기록적인 가격에 낙찰받았던 바로 그 현대미술 작품이었다.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나가 말했다. 진우가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나는 그날 밤 그림을 산 게 아니었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그저 그 그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한 눈부신 여자의 관심을 끌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사랑은 어쩌면 그들이 깨닫기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50억짜리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차가운 거래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구원이자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